CCTV 김호중의 뉴욕타임스. 대한민국의 정치 현황을 진단한다. 정봉주의 PSI. 네, 정봉주의 PSI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가제가 뭐죠? 달려라 정봉주인가? 폭풍지필 실패. 네, 폭풍지필 한다고. 밤에 전화만 하면 폭풍지필 한다는 거예요, 혼자. 그러면서 대박이라고. 네. 대박을 끝장난다고. 누가 그러느냐 그랬더니 와이프가. 집사람은 재밌어 죽겠다 그냥 밤에 잠을 안 자고 보느라고. 둘이서 읽고 죽인다고 그러더니 오늘 그 원고를 출판사에 넘겼습니다. 출판사에서 퇴짜 맞았어요. 그저께. 예. 600매는 살짝 뻥이고 한 450매 넘겼거든요. 네, 그 3일 만에 긁어댄 거지. 네. 하루에 120매씩. 그 손가락이 아프고 어떻게 쳐대갖고. 아니, 말을 다 그 순간에 말하면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출판사에서 쓸 수 있는 원고가 몇 매라던데요? 거기서 이제 한 150매 건지자고. 150매 정도 건지고. 3분의 1 정도? 예. 그리고 메시지를 넣으면 거의 다 쓸 수 있다고. 결국 메시지가 없었던 거지. 일기를 쓴 거지, 일기를. 내가 이렇게 잘했다는 얘기밖에 없었냐. 나는 이렇게 잘했다. 나는 이렇게 잘했다. 그 얘기밖에 없지. 네. 그래서 그러면은 제목 그대로 내고 제목을 바꿨어요. 네. 달려라 정봉주가 아니라 달릴 뻔한 정봉주. 달릴 뻔한 정봉주. 달릴까 정봉주. 손학규 대표가 관두려고 했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하는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다 말려서 들어왔죠. 아니 그러니까 관두려고 했던 의도는 어차피 뭐 6개월 전에 관둬야 되잖아요. 예. 대표 관둘 시점이긴 했었잖아요. 어중간하게. 그랬었죠. 네. 그러니까 관둘 찬스가 와서 관둬버린 건가요? 그렇게 기사를 쓰는 언론도 있더라고요. 네. 어차피 관둘 거. 기사가 아니라 신문 안 보니까 트윗에 그렇게 나왔더라고. 네. 트윗에. 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자세하고 자상하게 설명도 덧붙여줘요. 이것은 이미 PSI에서 정봉주가 6개월 전에 예견한 것이었다. 참, 내 얘기하는 것만 보나, 그 사람은? 근데 이제 손학규 대표는, 이번에,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이 이제 그 전에 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을 보면서, 첫 번째 지적들이 이제 존재감이 없다. 그럼 뭐 오래전부터 해왔던 거죠. 네. 그리고 좀 화끈하게 뭐 결정하는 모습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국회의원이 무려 87명입니다. 87명이? 무려. 근데 내가 90명이라고 잘못 얘기했네 계속. 의원님 본인은 3명으로 치거든. 현역도 아니면서. 아니 49명이에요. 이제 49명보다 뛰어난. 그래서 이제 손학규 대표가 이번에 정말 우리 당 후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승부를 좀 걸었어요. 걸었는데, 외통수였었죠. 그러니까,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는데. 아니, 외통수였고, 네. 이기든 지든 올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었죠. 왜냐하면 첫 번째, 박원순 그 변호사를 만나서, 그 본의야 어찌됐든 간에 언론에 비춰지거나 당에 비춰진 건 박원순 변호사도로 입당을 해서 우리 당 후보로 좀 뛰어라. 그것도 박원순 변호사를 손 대표가 차단한 게 아니고 손 대표가 박원순 변호사를 민주당 그 대표실로 불렀어요. 네, 오라 그랬다고 뭐 그러죠. 그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오든 가든. 별로 중요하지. 자기들이 밑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다른 매체에서 인터뷰할 때 박영선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미리 진작 들어오셨으면 이런 고민도 없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저랑 싸웠죠. 싸웠어요, 둘이? 조금 자는데 뭐 시끄럽더라고, 시끄럽긴. 네, 방송 끝나고 나서. 네. 방송에 너무 어떻게 싸웠는지. 네. 싸웠어요. 아니 방송 끝나고 너무 열정적으로 얘기해서 졸려서 난 졸고 있었거든요. 그때 우당탕탕 꽉꽉 그러고 꽥꽥 그러고 물론 뭐 잘 마무리됐지만
경론이 있었죠. 잘 마무리된 건 잘 모르겠고. 좀 지나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제가 이제 또 폭풍 집회해야 되는 거야, 그것만 따로 떼서 방송 냈으면 제가 보기에는, 세계 종합 1위 했을 거라고. 종합 1위. 그렇죠. 뭐, 남녀가 싸우는 거야. 뭐, 흔한 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손 대표가, 그런 당에서 오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박영선, 9월 25일 날 박영선 후보가 선출되면서 지지도가 급상승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의 민주당에서 보던 인물이 아닌 신선한 인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그것까지는 맞았어요. 네, 그리고, 박영선 후보가 결국 서울시장 후보가 되진 않았지만, 박영선 후보로서는 상당한 정치적 자산을 얻고 갔죠, 이번에. 최대치를 얻어냈어요, 단기간 내에.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쯤 되면 이제 저거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왔다. 웬일이야. 대중적 인지도는 이렇게 이제 저보다 떨어지지만, 정치적 역량은, 남이 얘기하는데 주무시는 자세로. 아니, 제가 요즘 의원님을 한동안 잘 못 뵈고 서로 바빠가지고 전화통화만 하다가, 전화통화를 할 때는 깔때가 안 되거든요. 일주일 만에 깔때기를 또 현장에서 보니까 신선하네요. 아니 근데 우리 왜 유튜브에 올렸어요? 우리 그 컴퓨터가 안 좋아서 그런가 이게 계속 그 버퍼링이 일어나요? 이게 한겨레에서 지금 네,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가지고 팟캐스트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네. 그 나누검수사도 그렇잖아요. 네. 보면 볼수록 올라가잖아요. 네. 여기도 계속 올라가니까 이거 팟캐스트에 올렸어요 이걸? 올렸었죠 원래. 올렸어요? 자기 나오는 거밖에 듣질 않으니까 어디에 올라있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미거스 정보운전 미래 권력들 거기 올라오는 것만 보거든. 다른 데서 일체 안 봐요. 다 올라가 있어요. 거기도 올라가 있어요? 아니, 오디오, 비디오 같이 다 올라가 있어요. 팟캐스트에? 돈이 많이 나오는구나. 서버 호스팅 비용이. 너무 많이 보니까. 왜냐면은 나는 꼼수다 보고 또 이것도 보고 이거 봤다가 이것도 봤다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팟캐스트 에피소드 분야에 이게 등수가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나는 한겨레에서 끌어다가 올렸나 이걸. 한 2, 3일을 뭐 올라가 있고. 2, 3일 정도 했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키워줬어야 되는데 한겨레 본질에서 알아보지 못했죠. 끊임없이 이거 기사하고 나가면 뜰 수 있다고. 예. 한겨레. PSI 자체를 키우자 그랬어요. PSI 말고. 네. 뉴욕타임즈. 뉴욕타임즈 맞아. 너 PSI만 키우자 그랬어. 맞아. PSI는 없애자 그랬지? 급 인정. 그리고 한겨레에서 저를 미워해요. 저희 민주당 소속이라고 미워해요. 그러다 이제 또 제가 한겨레 예측수가 늘 틀리거든? 제가 민주당 그냥 급속도로 지금 당대표 되는 구도로 가고 있어요. 민주당이 요즘 기사 나온 거 보면 젊은 20, 30대를 두려워하는 민주당. 그거 아니에요? 20, 30대를 두려워하는 늙은 민주당. 그럼 20, 30대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당원 투표를 갖고는 안 돼요, 이제. 국민 참여 경선, 오픈 프라이머리, 그 다음 모바일 투표 도입. 이거 되면요. 지금 민주당에 있는 사람 아무가 나와도 나한테 안 돼. 이거 편집해주세요. 이거 정보 나가면 민주당에서 절대 안 한다, 이거. 그거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드디어 사고를 쳤어, 또. 요걸 밀고 있거든요, 지금. 민주당 당내에서는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의 의도를 모른 채. 본인은 휴대폰을 하면. 몇 명한테 이미 얘기해서 거의 다 알 거래요, 이제. 무슨 비밀이 없어. 그래가지고 본인이 어떻게 당대표 좀 돼보려고. 20, 30대가 들어와서 투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내 계보에 있는 안민석 의원이 바로 전화가 오네. 네. 통화하세요. 네. 끝났어요. 끝났어요? 지금 바로 디스 해버렸어, 디스. 근데 이게 이제 박원순 대표가 경선에서 승리했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인 것이 사실은 그렇죠, 그 시민사회에서 그러니까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그러니까 직업 정치인이 아닌 그리고 정당이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시민사회에서 사실은 정당을 넘어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날 제가 경선룰 가지고도 막 집요하게 얘기했던 것이 사실은 현장 3만 명인데 현장에 대략 예상한 게 12,000이었어요. 3만 중에 그 정도 온단 말이죠, 그죠? 네. 30%, 40%. 그리고 그 정도 왔으면 졌어요. 그 정도 왔으면 박영선 의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6대4 정도면 뒤집어지는 거였거든요. 현장의 인원이. 근데 민주당에서 그때 봉고 돌렸더라고요. 버스. 예. 우리가 버스 조사한다고 그러니까 버스는 안 돌리고 봉고 돌렸어요. 봉고. 아, 우리 지역은 봉고 안 돌리고 예. 11인승. 작은 걸로 돌렸어. 작은 걸로. 작은 거로 내 때 돈이 더 나왔어. 나 당에는 이런 데 나가서 이런 얘기 한다고 당해서요. 제명될 줄 몰라. 날 미워해. 엄청 미워해. 그래서 민주당에서 대략 그 현장, 근데 사실은 이거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말할 것도 없이 정당 구조를 가진 것들은 대부분 이렇게 해요. 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한나라당은 더 하고 민주당은 좀 덜 하고 당의 자간시적 덜 할 뿐이죠. 근데 민주당이 그래서 한 8천여 명, 정봉주 전 의원도 지구당 위원장이에요. 이래봬도. 그리고 원외, 그러니까 네. 국회의원이 되지 못한 원외에 있는 지구당 위원장이 서울 시내만 해도 한 37명인가요? 8명? 전국에 172개요. 서울에. 서울에요? 예. 서울에 8개 중에 48개 중에 41명이죠. 41명, 40여 명 되잖아요. 그 중에 이래봬도 정봉주 전 의원이 대표격입니다. 아니, 전국 대표니까 서울 대표가 아니고. 아, 실제로 원외 위원장 대표예요, 제가. 아니, 지금 서울시장 얘기하잖아요. 아, 서울시장? 자, 그 서울에서 동원됐으니까. 그러니까 그 김총수님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서울위원장만 동원되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그럼요. 그러니까 하나 알고 둘은 모른다니까. 이게 서울에 신청해라. 신청해서 신청한 사람 중에 3만 명을 뽑은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신청한 숫자를 몇 명 신청시켰다, 몇 명 신청시켰다는 그렇죠. 것을 당에다 계속 보고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만 보고를 한 게 아니라 지역의 위원장들도 네. 서울의 지인을 어느 지역에 몇 명 신청하겠다. 지역에서도 다 보고가 올라오죠. 지역에서. 그러니까 하나 알고 둘은 모르는, 이건 정치를 전면에서 하는 저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하간, 그렇게 네. 해서, 모은 사람이 한 8천여 명 됩니다. 8천여 명. 그러니까 민주당이, 물론 그 사람이 다 박영선 후보를 찍었다는 보장은 없어요. 투표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민주당이 이제 민주당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까지 모은 사람들은 이제 경향성이 아무래도 이제 박영선 의원을 찍었을 확률이 높죠. 근데 그분들이 오전에 한 8천여 명 왔단 말이죠. 예. 12,000명 온다고 칩시다. 대략. 8대4잖아요. 그 8대4에서 이쪽에서 일부 박원순 쪽으로 이탈한다 하더라도 예. 대충 6대4가 되면 40%이기 때문에 이게 뒤집어질 수가 있었어요. 위험성이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통상적으로 체육관에서 하는 그 동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투표하라고 하는 거는 당에서 하는 건 30에서 35%. 높여 올라가봐야 40인데 40%를 넘어간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60%가 됐잖아요. 59점 몇 프로니까. 7시 20분에 저녁에 8시에 발표하잖아요. 한현역 의원이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봉도사 오늘 투표 예언은. 그래서 내가 원숭이성. 네? 박원순이 이긴다는 거죠. 원숭이성이 이긴다. 얼마 이겨? 딱 있잖아요. 오후 7시 25분에 제가 합의 6 내지 9%. 6.2% 이겼잖아요. 예술이에요, 예술. 우리 팬카페 한 분이 뭐라 그러냐면, 저 쫙 이 상황을 설명하고 얘기를 해줬더니, 정치 예술가래요. 아우, 듣기 싫어.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익숙해지지가 않아, 익숙해지지가. 몇 년째 들었는데. 근데 이제 요 얘기를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는 게, 체육관에서는 좀 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후보가 됐는데, 문제는 이제 아까 우리 김총수님이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끼어들었고 이제 말이 연결이 안 됐죠. 그거 제가 사과 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확 끊어버린 거예요. 이제 요 방송이 나갈 때쯤 되면은 박원순 후보는 이제 무소속으로 등록을 했을 거고, 민주당의 지금 심정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민주당은 박원순 후보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박영선 후보한테 거의 전 당력을 집중해서 올인했는데, 제가 그때 우리 김총수님한테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암만 인간의 노력이 뛰어나고 집중이 돼도 거대하게 가는 시대의 흐름은 꺾을 수가 없다. 가고 있는 분위기였었죠, 그쪽으로. 근데 민주당이 박원순 후보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충격이 무척 큽니다.
그냥 밖에서 볼 땐 민주당은 너네 그래도 뭐 충격을 받겠냐, 니네가 뭐 바뀌겠냐 이러지만 50년 동안 정당을 하고 이 바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온몸을 던져 싸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동물적 감각은 무척 뛰어나요. 그리고 상황을 분석하고 그것에 빨리빨리 대응하는 능력들이 뛰어난데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박원순 후보한테 들어오라는 건 이런 측면입니다. 들어와서 민주당이 들어오니까 민주당이 또 광을 팔고 뭐 민주당이 좀 커지겠다 이런 속셈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일부 있지만 대다수는 무슨 우려가 있냐면 박원순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가서 되고 뭐 그다음에 대통합하고 야권 연대하고 이런 그림도 좋은데 2번이 아니면 상층에서는 좋다 우리가 너희를 돕겠다 그리고 우리가 큰 틀로 해서 반 한나라당 전선을 잡고 박원순 후보를 도와서 당선시키겠다 하는데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저 일반 사람들 중에 2번 아니면 죽어도 못 찍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아무리 이성적으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야권이 연대하고 단결해서 박원순 후보 시켜야 된다 그러면 난 2번밖에 몰라요. 이런 분들이 몇 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고정적인 지지율을 한 20%쯤 보면 그런 분들이 한 3, 4%쯤 됩니다. 꽤 높은 비율이죠. 심지어는 그분들은 투표장에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에 오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 때문에 민주당에 와서 그분들 표까지도 가져가서 이번엔 당선되지 않느냐. 근데 이제 시민사회운동 쪽에서 뭐냐면 우리가 들어오면 그런 순수한 그 의미를 받아서 정말 민주당 지지자들을 끌고 같이 가야 되겠다. 이렇게 보지 않고 중도나 혹은 정당의 염증을 느끼고 있는 분들은 저건 민주당 또 장난쳤네. 이제 나 표 안 찍어. 나 이제 투표하러 안 가. 그러니까 양쪽이 어느 쪽이 더 손실이 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 정치공학이기 때문에 계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처음에 저는 민주당에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런데 쭉 뭐 지역분들도 만나고 보니까 오히려 민주당 안에 있는 하층에서 이렇게 막 화나 있고 빈정상에 있는 사람들은 설득할 수가 있겠다. 이게 야권의 그 틀이라는 게 잘 짜여지면. 그런데 밖에 있는 정당 정치의 환멸을 느끼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설득하기가 쉽지 않겠다. 그래서 이거 방송에 나갈 때는 이제 뭐 무소속으로 등록을 했겠지만 민주당으로 들어오지 않고 민주당의 하층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이 틀을 어떻게 크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 이런 게 이제 더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밖에 있는 분들이 떨어져 나가는 위험성, 그게 더 클 것이라고 저는 봤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민주당 내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보다도 민주당에 들어오면 밖에서 있으면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가는데 여기서 이제 기능적으로 민주당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마태형 역할을 해서 통 크게 이렇게 좀 받아주고 그리고 야권하고 이렇게 연대해서 같이 가는 이 구도를 이제 좀 잘 짜야 되겠다 하는 게 이제 관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민주당의 지금 심리 상태를 조금 더 얘기를 해줄 필요가 야, 그걸 정확하게. 그럼 요 얘기를 제가 먼저 드릴게요. 그래서 8,000명이 왔어요. 그래서 오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에서 이길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사실 이런 정당이 8,000명이나 되는 인원을 휴일에 불러 모은 건 큰일이거든요. 전력 투구한 거예요, 정말. 큰일이에요. 승부를 거는 거죠. 그리고 이 정도로 8,000명을 동원할 수 있는 조직은 없어요. 생각해 보시면 휴일날 별로 나오고 싶지 않은데 그 사람들을 그 투표장까지 나오게 해서 연휴잖아요. 꼭 나오게 해서 투표를 하고 가게 만드는 일을 해낼 수 있는 조직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이게 이제 본선 때 엄청나게 큰 힘으로 또 작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당과 시민사회가 어떤 형식으로든 붙어서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사실은 박원순 후보가 물론 개인의 힘이 아니라 박원순 후보 등 뒤에 있는 시민들의 힘이긴 하지만 처음으로 이걸 넘어선 겁니다. 대단히 우리나라 정당사에서도 정치사에서도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정리가 되겠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잘난 척하느라고. 근데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야 박원순이 이겼다, 뭐 민주당을 이겼다 이 정도에서 환호하는 정도지만 거꾸로 그 의미를 알고 있는 민주당 내에서는 충격이 큰 거죠. 충격이 크죠. 크죠. 왜냐하면 아무도 이길 수 없었는데 처음으로 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받는 충격은 우리가 밖에서 보기에 저렇다 하더라도 뭐 또 계속 똑같은 짓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긴급한 경고등이 울린 거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전력 투구를 했는데 당대표가 나가서 전화 맨날 하고
의원님도 지구당 위원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버스 돌렸어요. 본인이 욕하면서 본인이 돌려.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죠. 정당 구조라는 게. 아니, 안 돌릴 수 없는 게 네. 우리 그 지역의 당원들 중에 또 뿌락치 같은 놈도 있어서 다 보고를 해요. 정봉주 안 돌렸다고. 다 보고를 하는데 이제 그 전날 우리 지역에서 540명이 됐어요. 그 이제 명단 딱 내려오잖아. 540명이 됐는데 우리가 잠깐만요. 예. 그 명단을 이제 저 박영선, 박원순 아바타 토론할 때 명단 공개의 의미가 그런 거였어요. 예. 명단이 공개되면 이제 그걸 보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 보면 우리가 눈 사람, 그다음 우리가 안 눈 사람, 그러니까 정당의 조직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냥 뭐 설렁설렁하고 맨날 그 막걸리나 마시고 뭐 그런 것 같지만 무척 치밀해요. 540명 내려오면 거기서 몇 명이 우리가 추천해갖고 놓는지, 이 추천한 사람들은 누가 추천해서 놓는지 이게 쫙 나와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 그거 분석하거든요. 그럼 요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을 움직이고, 이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추천한 사람이 220명이에요. 우리 당원들 중에서 들어간 사람이. 거의 절반이 뽑혔어요. 예, 220명이 들어간 거죠. 220명이 들어갔고, 그 중에 우리가 전화를 해서 들어간 사람이 147명. 그 다음 나머지,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70명은 우리 당원이면서 우리 지역에서 나하고 약간 등 돌린 사람 직접 신청한 사람들. 이렇게 분류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220명 우리가 전화를 돌려서 우리가 차 동원했으니까 같이 가자. 이런 얘기 나가도 되나? 다 끝났는데 뭐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지역에서 좀 머니까 카풀로 해서 가는데 같이 가시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첫날 쭉 전화를 220명 쫙 돌리니까 같이 가겠다는 사람이 20-30명도 안 나와요. 차는 빌려놨지. 그 다음 대기조 차까지 쫙 해갖고 한 8대 딱 준비해놓죠. 대기조 뭐 구의원, 시의원들 다 차 갖고 대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11시에 그러면 캔슬 시켜라. 너무 숫자가 적다 그랬더니 또 중앙당에서 파견 나온 제 계보인 놈이 형님, 그러다가 내일 현장에서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 동원하지 않았다는 건 당무감사 지적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술 먹다 딱 이게 공간을 치네. 그래서 그래, 난 늘 이 얘기가 옳다고 생각해. 그냥 돌렸어요. 막상 돌렸더니 한 100명 가까이 나온 거예요. 왜냐면 가기가 불편하거든요. 전철로 가고 지하철로 가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그래서 눈치채면 안 되니까 또 우리끼리 작전도 좀 짜죠. 11인승 빌렸어요. 11인승. 11인승. 그렇죠. 그리고 이종면허로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네. 왜냐면 우리가 이제 버스 회사 쫙 조사해가지고 큰 거 나오면 다 조지려고 그랬는데 안 걸렸어. 근데 이제 제가 공고로 돌린 거야. 웃자고 하는, 지금 얘기하는 이유는 이거를 방송을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본선 들어가서 이런 조직력이 꽤 힘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긍정적 이 측면을 봐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잠깐만요. 이거의 원조는 한나라당이에요. 민주당이 될 것도 아니에요. 이거를 잘하는. 또 우리 당의 이 지도부 중에 이 원조가 또 한 분 있어요. 저하고 성이 비슷한. 성이 똑같은. 그 부산에서 제가 한번 잡았거든요. 새벽 2시에. 몰매 맞을 뻔했어요. 한 400명이 둘러싸여갖고. 그러니까 정당 어떻게 이겨요, 개인이. 절대 이길 수 없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항상 이겨왔어요. 이걸 더 잘하면 한나라당이 더 많이 이겨왔고, 한나라당은 10배 정도 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야. 뭐 숫자로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착신전화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착신전화를 민주당이 한두 명 하면 거기서 10통화를 땡겨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나라당 조직이라고 하는 건 요즘은 이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의원이 날라가니까 이제 많이 깨졌는데, 우리는 동 조직까지 있어요. 민주당은. 근데 동 조직인데, 동 조직도 사실 뭐 동 조직이야 해봐야 동의 여성위원장, 청년위원장, 노인위원장 있고 뭐 축구팀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는 요 정도인데, 한나라당 통 조직까지 있어요. 통 책임자까지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 우리보다 조직력이 한 대여섯 배 강하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사실은 박영선이 이기냐 박원순이 이기냐 둘이 대립적 싸움이 아니었었죠. 그런 문제가 아니었죠.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었고. 네. 근데 민주당은 그렇게 보고 민주당에서 지도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 자당의 후보가 나갔는데, 야, 이기는 사람이 우리 편이다.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지도부가. 그러니까 지도부의 고충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고충을 좀 미리 이해하려고 해요. 곧 지도부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아, 결정적인 순간에 깔때기 실패했네. 전화가 오는 바람에 그냥. 다시 하자, 다시. 중요한 깔때기. 아, 싫어. 왜냐면 이 얘기를 쭉 하면서 지도부를 이해할 수밖에 없다. 곧 내가 지도부가 될 거니까. 본인이 대표가 될 거니까. 이렇게 깔때기가 완성돼야 되는데. 막판 깔때기. 준비된 깔때기는 내 실패. 그래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총력 집중을 했죠. 근데 크게 보면 누가 이기고 지고 싸움이 아니었었던 거거든요. 우리 중에서 우리 시대의 정신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이렇게 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정당 정치에 대한 불신이 있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자발적으로 또 나가서 박영선 찍은 젊은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당 정치가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불신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정당의 틀로 가야 된다는 선택을 할 것이냐. 이제는 한번 또 시민사회의 힘에 기대해갖고 그쪽의 선택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선택지의 문제였었지 이게 누가 이기고 지고 이 싸움이 아니다. 이 얘기를 제가 사실 하면서부터 무수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해한 분들은 정봉주의 시대가 오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러지 않은 분들은 여전히 민주당이 졌다 뭐 우리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입당을 시키느냐 마느냐 하는 것도 또 나뉘는 거예요. 누가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시민사회 운동이 정당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줬다고 한다면 우리 조직력을 거기다 결부시키고 이 시대 정신을 맞게 가자. 굳이 입당이 뭔 의미가 있겠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보는 축이 분명히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그리고 민주당이 입당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은 아직도 그래도 정당 정치 틀거리를 가져가야 된다 이제 했는데 결국은 이제 뭐 입당을 안 한 거죠. 네, 방송에 나갈 때는 그렇게 나왔죠. 아직은 지금까지는 발표가 안 됐는데 그렇게 입장을 확정했어요. 입장을 확정했고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민주당이 조금 정봉주 전 의원 같은 양반이 만약에 대표였다면 그럴 일은 절대 없지만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지만 세상은 곧 바뀌고 있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시대가 오고 있어. 바뀌지 않아요. 정봉주 전 의원에 관해서는. 근데 만약에 대표였다면 사실은 이런 선택을 했겠죠. 민주당이 저는 이런 선택을 했으면 민주당은 지금 기세 등등하고 지지율도 올라가고 그랬을 거라 보는 것이 대세가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요구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민주당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흐름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민주당이 진짜 사는 길은 이런 선택이었어요. 후보를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 우리는 후보를 안 낸다. 후보를 안 내고 민주당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들 전부 뭐 국민참여당이나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이나 다 합쳐서 그러면 이번에는 민주당과 함께 박원순을 만들어내서 이 시대 정신을 먼저 보여주겠다. 지지율 팍 올라갔어. 찬스 한번 놓쳤고 두 번째 살 길이 이런 거였어요. 박영순을 어쨌든 뽑았어. 어쨌든 제일 야당인데 후보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자존심 인정. 뽑았는데 예를 들어서 박영선 후보의 입에서 나는 이제 민주당의 대표로서 뽑아서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러나 시대 정신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뭐 예를 들어서 경선 직전에 경선 결과와 상관없이 박원순 후보에게 후보를 지지한다. 이런 그랬잖아요. 박영선 후보 쫙 올라갑니다. 그 얘기에서 싸우고 또 해 그 얘기를. 그 얘기에서. 여기서부터 싸우기 시작했거든. 끝나고 아니, 나서. 근데 나는 김어준 총수의 얘기를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정당 정치 입장에서는 하기 어려운 결정이죠. 굉장히 어려운 결정. 어려운 결정이죠. 그래서 그걸 못했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이 사실은요. 이게 빠진 거예요. 사실은 저는 손학규 대표는 저는 좋은 훌륭한 결정을 했다고 봐요. 그다음 박영선 후보도 처음에 정치적 입장을 분명하고 스탠스가 좋았어요. 네. 뭐냐면 다시 이 시계반을 돌려갖고 다시 복귀를 해보면 야권과 다른 야당 그러니까 또 여기서 민노당하고 진보신당이 또 반대래. 참 이상한 현상이 빚어진 건데 통합 후보를 뽑자 그랬어요. 그 시민사회운동 쪽에서는 다 묶어서 각 당의 후보를 뽑은 다음에 단일화하는 후보 하지 말고 다 묶어서 통합을 하자. 그럼 무슨 결론이 나오냐면요. 통합하게 되면 당원이라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국민들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와갖고 투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오픈 프라이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오픈 프라이머리는 또 동원의 문제가 있으니까 모바일 투표까지도 동의를 하자. 그 모바일 투표를
만약에 뭐 핸드폰이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비판이 꼭 제기가 되거든요. 그럼 그 사람 전화번호 적어놓은 대로 역으로 이쪽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전화를 해서 그분의 의사를 묻는 투표를 하자. 이렇게 되면 굳이 체육관에 나올 필요도 없고 국민들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이런 구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처음에 손학규 대표가 통합 후보를 뽑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우리가 다 열고 현재 시대 정신이 무엇인지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그 자세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천정배 의원이 제가 실명 검열서 이게 팩트니까요. 이거는 천정배 의원과 정동영 최고위원께서 민주당의 후보를 뽑고 그 다음에 단일화하자 이 제안을 하니까 손 대표가 그리고 박영선 후보가 그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손 대표가 밀린 거예요. 당의 역학관계 속에서. 그래서 만약에 손 대표 구도대로 갔으면 공당으로서는 후보를 안 낼 수가 없거든요. 공당의 후보를 내서 경선을 하되 통합 후보로 갔으면 시민사회 쪽으로도 비판 안 받고 국민으로부터도 양보할 자세가 되어 있구나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점수를 따면서 갈 수 있었는데 두 분이 딴지를 거는 바람에 단죽 표준어. 네. 딴죽을 거는 바람에 그렇게 안 됐던 거죠. 네. 근데 이제 민주노동당하고 진보신당 입장에서는 또 이런 이제 그쪽에서 왜 반대를 했죠? 두려움이 있는 거죠. 뭐냐면은 결국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의 후보가 당선될 리는 없는데 지지율 구도상 당선될 리가 없는데 그리고 인물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결국은 민주당의 잔치에 들러리가 되고 명분만 주는 거지 자기들이 얻을 실익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사실은 그동안 쭉 당해왔던 그렇게 당해왔죠. 민주노동당이나 그렇죠. 진보신당이 피해의식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앞으로 계속 말하는 야당이 다 같이 통합해야 한다. 큰 틀에서 그게 연대든 어떤 방식이든 그런 데 있어서 극복해야 될 굉장히 정서적 방해물이죠. 왜냐하면 당해온 게 맞거든요. 민주당이 필요할 때마다 이용했거나 혹은 뭐 비판적 지지라는 용어를 통해서 표를 뺏어왔거나 한 역사가 실제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들러리를 쓰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어떤 방어적인. 맞아요. 이해할 수 있죠. 방어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셨고 그것도 이해 가는데 어쨌든 그때 한번 놓쳤고 대통합으로 가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민주당이 아예 후보를 그건 이제 공당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게 이제 지도자가 할 일은 완전 프레임을 뛰어넘어버리는 이때까지 해왔던 방식하고 전혀 다른 사고방식으로 치고 나오는 그러면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벙쪄요. 그러면 천재적 발상과 바보적 발상을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전 바보 같은 결정이거든요. 그래 해야죠 할 때는. 그러면은 사람들이 벙찌는데 그 벙찌는 순간에 환호가 터져 나오거든요. 순간적으로. 그 의미를 캐치한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기득권을 완전히 던져버리는 거구나. 책을 그렇게 써야겠다 이제. 그래서 환호가 터져 나올 수 있는 찬스가 두세 번 있었는데 다 놓친 거죠. 그래서 민주당 스스로 죽은 거예요 지금은. 스스로 그런 이제 민주당이 살 수 있는 길은 저는 여전히 열려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트윗에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의 위기는 민주당이 왜 위기인지 모른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위기는 민주당이 대책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더 위기가 있다. 민주당의 위기는 해결 가능한 위기다. 멋진 얘기 아니에요? 감동을 했고 리트윗 1등으로 올라갔어. 근데 여기서 이제 새로운 게 계속 나와. 잠시만 방심하면 새로운 게 계속 나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 민주당이 이번 서울시장 경선 때 이렇게 또 욕을 먹으면서 박영선 같은 훌륭한 후보를 사실은 훌륭해요. 그 신선하게 빡 왔기 때문에 6.1%면 무척 근접한 싸움을 한 거거든요. 그 지지율이 더블된 걸 다 따라잡은 거 아니에요?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몰랐어요 이게. 그렇게 해서 만약에 민주당이 이겼으면 진짜 민주당이 이제 골로 가는 이제 그래갖고 싸웠잖아요. 그 얘기해갖고 자꾸 얘기하지 말라니까. 아니 지지율 두 배 차이 나는데 만약에 그러면 여기 보는 분들이 그 운동장 체육관에서 이겼잖아요. 그러면 사실 민주당이 동원해서 이긴 거란 말이죠. 그 얘기하고 싸웠잖아. 그 싸운 얘기만 계속해 왜? 그럼 진짜 훅 가는 거야 민주당.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그런데 이게 잘 보셔야 돼. 정당 정치를 봄에 있어서 한 번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를 빨리 반성하고 메이크업을 해야 되거든요.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서울시장 민주노동당하고 한명숙 단일할 때까지 잘 갔습니다. 그때는 누가 결정을 하고 결단을 내려줬냐면 민주노동당에서 결단을 내려줬어요. 우리가 그쪽에 부채가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 정치 상황이 여기까지 지금 꼬이게 된 게 은평을선거에서 그렇죠. 민주당이 후보를 낸 게 그때가 바로 스텝이 꼬인 시점이에요. 민주당 욕심내기 시작할 그 시점. 스텝이 꼬인 시점이고 그때
은평을 해서 바로 이재호에게 진상 헌납을 한 거죠. 그때 만약에 민주당이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많은 분들이 평론가들도 많이 하고 이건 뭐 일반 평론가들도 쓸 수 있는 얘기니까 이때 우리가 민주노동당에 진 부채 때문에 민주노동당에 이 지역을 양보하겠다. 그럼 서울시장 양보하는 것보다 훨씬 약한 거거든요. 그때 양보를 했으면 국민참여당의 천호선 후보도 명함을 내밀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때는. 민주노동당이 양보를 했고 그럼 야권이 다 양보를 해서 민주노동당이 주는 분위기로 갔었고 그렇게 되면 은평을 해서 이길 수 있는 구도가 됐고 여기서 양보한 이 구도 때문에 김해을도 쉽게 갈 수 있는 구도가 됐었죠. 그래서 이 정치 지금 일정의 스텝이 꼬인 것은 바로 은평을서부터 시작했다. 그래서 한 번 그렇게 꼬이고 정당의 스텝이 엉켜버리면 실질적으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그 파국으로 간다. 이런 걸 이번에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고 이번 서울시장 선거 국면을 계기로 민주당이 말 그대로 그 경향신문에서 이런 걸 썼더라고요. 이름만 바꿔놓고 간판만 놔두고 다 바꿔라. 이거는 미리 예측수를 두면 이런 겁니다. 곧 전당대회가 치러지거든요. 단독으로 전당대회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는 국민의 참여, 20대 30대를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건 국민의 참여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국민의 참여를 완전 열어놓고 오픈 프라이머리 가야 돼요. 모바일 투표 도입하고 탑다운 방식의 전화 이 투표 도입하고 자 미래를 위하여 만약에 그 방식이 채택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정봉주 전 의원 최고위원은 됩니다. 당대표는 제가 막을 거예요. 아니 근데 당대표는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경륜 있는 분들이 하고 그리고 당대표가 잘못 갈 때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자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픈 프라이머리 나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좋아해. 어쨌든 최고위원까지는 하면 좋죠. 네. 사실은 그 정봉주 전 의원이 그러면 저는 뭐 아직은 전이잖아요. 아직은 전 의원이 굉장히 어려 보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어려 보입니다. 50대예요. 놀라운 거예요. 네. 그리고 저도 40대고 주진우 용민은 30대예요. 30대예요? 30대들이요. 키도 엄청 건방지게 울대. 아니 김용민 교수는 안 건방져. 그 주진우 어디 갔어? 당신? 내가 들어왔어 이 대장. 사실 정당 안에 들어가잖아요. 정당 안에 들어가서 정당 상층부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비슷해요. 사고방식이 사실 그렇습니다. 그들이 결국 추구하는 정책적인 결과물이 조금씩 다를지언정 그 사고방식과 행태, 당 내에서의 어떤 정당 구조에 익숙한 그 패턴들 똑같아요. 이게 뒤집어야 될 때가 됐거든요. 근데 뒤집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한 번도. 이때까지. 진짜 힘들어요. 아무도 뒤집을 수가 없는데 박원순 그리고 그 이전에 안철수 그 이전에 제 절친 오세훈 때문에 오세훈이 준 선물로 쭉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절호의 찬스다. 이걸 어떤 식으로든 꼭 이해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다른 제 야당들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정당 구조만으로는 안 된다 이게. 뭔가 정당이 시대 정신을 외면하는 정당이에요. 지금 모든 정당. 그렇죠. 이게 그거는 꼭 민주당만의 얘기 아니에요. 민주당만의 얘기가 아닌 거죠. 다른 정당들도 전혀 다른 사고방식으로 다시 한번 틀거리를 짜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시그널이 사람들에게 처음 온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되어갈지 모르겠는데 처음 온 겁니다. 저는 진짜 이게 뒤집고 변화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민주당 나오면 되지 않겠냐. 근데 민주당의 역사와 긍정적인 측면이 무척 많아요. 그래서 저 틀거리를 갖고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으면 엄청난 힘이 되는 거죠, 저게. 아까 얘기했던 조직력, 정당의 파워 이런 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바꿀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본 게, 지금 국민들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틀거리를 주면 이명박 정권 그 4년 동안에 이 누적된 게 있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금 그 휴화산 상태, 그러니까 곧 활화산이 되기 일보 직전이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길만 주면 터지는 거죠. 이게 안철수로 터진 거고 박원순으로 터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절친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모든 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터졌으니까 먹어준 거지 절친을. 네. 그 전엔 절친 아니었었잖아요. 터지기 그렇죠. 전에. 터지고 터지고 먹어준 큰 거지. 선물을 주고 혼자 죽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농담이 아니고 정말 초선 원외의원이 뭔 희망이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근엄한 이런 것 있는 것도 아니고 타고난 천성이 가볍고 품행이 방자하여
이거 묵어줄 수 없는 사람인데 희망을 갖고 막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이 하루에 1000명씩 가입을 해. 그러니까 이분들이 엄청난 공복감과 공허함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로 표상되는 시대 정신이 제대로 발현되면 민주당을 바꿀 수 있겠다. 활성화돼갖고 활동하는 걸 봤더니 43,000명이던 지금 회원이 22,000명이 활동을 해요. 봉화에 1,100명이 모였어. 문성훈이 깜짝 놀라 봉화가 글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맞춰야 돼요? 네, 맞춰야 돼요. 어쨌든 시대 정신을 발현하고 있다, 제가. 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편집해 주시고요. 굉장히 우리는 큰 변화의 가운데 있어요. 이게 이제 이 물꼬가 제대로 잘 가려면, 모두가 다 잘해야지만, 민주당이 걸림돌이 대상입니다. 가장 큰 포션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잘해야죠. 지금 정봉주 전 의원, 그리고, 머지않아, 최고위원 정도는 될지도 모르는. 네. 절대 당대표는 안 돼. 그래서는 안 되고요. 정봉주 전 의원. 아니, 의원들이요, 현역 의원들이 이제 요즘 출판 기념회를 계속해요. 근데 이제 토크쇼 형식으로 다 하려고 그래. 그게 뭐가 재밌는지 그냥 저를 모셔가지 못하고 안달들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노웅래 의원, 친한 노웅래, 강기정 2명, 안민석은 뭐 누구 서울대고 누구 교수 하나 있던데? 뭐죠? 김용민이가 책 쓴 사람 누구지? 조국. 조국. 유명하지 않아서 이름도 모르겠어. 훨씬 유명해요. 그래요? 네. 안민석하고 조국하고 토크쇼 하는데 나더러 같이 와서 같이 하자. 그래서 레벨이 달라서 나 못하겠다. 그랬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